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에너지 자원 석유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하게 얽혀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석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갈등도 있었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산유국들 때문에 1, 2차 오일 쇼크 같은 사건도 있었죠.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전략으로 석유를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석유 패권에 대항한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걸까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석유 패권을 둘러싼 20세기 세계사 각국의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석유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석유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좀 하찮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ICT,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단일 산업군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건 석유 관련 산업이고요. 전 세계 물동량에서 역시 가장 큰 이동 품목은 자동차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당연히 석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석유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ICT가 주력이잖아요. 이것도 통계 찾아보시면 의외이실 텐데요. 우리가 1등 수출 품목은 반도체가 맞는데 2등은 석유화학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석유를 수출하는데요. 네. 이것도 잠시 어폐가 있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싸게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뭐든지 물건을 싸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규모의 경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할 휴대폰만 만들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3천만 개를 맥스로 찍겠죠. 그러면 그 3천만 개를 생산하는 걸로 생산 시설을 캐파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휴대폰 하나 가격이 지금보다 한 100만 원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갤럭시 폰을 팔아야 되니 그게 그만큼 대량 생산 캐파를 가지다 보니까 자재도 대거 사고 원자재도 대거 사고 부품도 대거 사니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리고 생산 방식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자동화를 하고요. 자, 그런데 석유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문서를 보면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서 그 창원 이쪽에서 거기에서 정제를 해서 다시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설이 부재한 나라들에게 다시 팔자. 그걸 파는 과정으로 워낙 큰 규모의 정제 시설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유도 그 과정에서 싸게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한 건데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정제한 석유를 사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너무 큰 생산 시설을 갖게 돼서 이게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당시 큰 생산 설비를 갖자라는 그 판단이 옳았죠. 그래서 우리도 정제된 걸 다시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모든 나라가 어디서 석유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유회사들이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됐고 석유를 가지고 있거나 석유를 정제해서 파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의도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를 의도했다는 석유가 거예요? 지배하는 세상을. 누가? 그것도 미국이. 석유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석유로부터 쓰는 게 제일 편리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써서 그런 걸
미국이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었을까요? 네,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음. 석탄을 중심으로 했던 군수 시스템을 석유의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제가 첫 방송에서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폐해를 복구해야 되는 여러 서유럽 국가들, 이런 여러 서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원조 방식이 마샬 플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샬 플랜의 세부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나라들의 경제 생태계를 다시 재건해주는 과정에서 옛날과 같은 석탄 난로, 석탄 보일러, 석탄을 기반으로 한 화력 발전소가 아니라 네. 이제 다시 복구하는 거니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에너지원인 석유를 사용하도록 바꾸세요라고 권한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원해준 내용이 뭐냐면 석유 보일러로 바꾸는 비용, 그리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력발전소 건립 비용, 그리고 석유를 기반으로 돌아다니는 뭐 트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 이걸 다 해버린 거죠. 미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석유의 시대가 될 것 같으니까 유럽도 재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걸 해야지라고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석유의 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라는 생각으로, 야 다시 석탄 발전소 지을 거면 우리가 돈 안 줄 거야, 석유 발전소로 할 거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겁니까? 굳이 석유로 안 갔어도 되는 걸.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할 텐데요. 네. 역사상 문헌으로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뒤에 어떤 실질적인 의도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아마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번에도 제일 먼저 가고 왔다 갔다 했던 맥락들이, 첫 번째는 평택에는 반도체 공장 갔었고, 예. 마지막엔 자동차 회사로부터 투자받았고 했던 경제적인 맥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경제라는 표현 뒤에 요즘은 하나가 더 붙어서 경제 안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제 진짜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적인 중요한 중간재에 머문 게 아니라 국방뿐만 아니라 에너지 파트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복돼서 남아져 있는 러시아 탱크들을 우리가 다 들춰봤더니 예. 놀랍게도 러시아는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가만히 얘는 그런 반도체는 어디서 났나 들춰봤더니 백색 가전, 냉장고, TV, 세탁기에 붙어있던 반도체를 떼다가 탱크에 붙인 거가 드러났잖아요. 아하. 네. 예. 본인들도 반도체라는 제어 칩이 있어야 되는데 어서 수급받기가 쉽지 않으니 그걸 갖다가 띵해서 붙인 거죠. 예. 특히 군수용으로는 수출이라는 게 면밀히 많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 이처럼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이처럼 중요한 국방력에도 결부되고, 그 다음에 석유의 시대를 미국이 스스로 지금 져버리는데 베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 신재생 에너지. 그럼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이제 탈석유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을 스스로 버리는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그 패권은 그럼 미국이 전 세계에 나눠주는 거냐? 이제 태양광으로 필요한 에너지 쓰시고요. 네. 저희 필요 없고요. 바람 불면 에너지 쓰세요가 아니길 희망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이제 부품, 원자재라고 하는 건 배터리랑 반도체예요. 태양광 시대가 와도, 네. 풍력 시대가 와도.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 달리 말해서 날씨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비균질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저장해서 쓰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어해서 균질한 에너지로 바꾸려면 반도체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 모자라는 데를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에너지 수급 체계, 국방력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부 석유로 귀결됐었어요. 석유로 가는 장갑차, 탱크, 군함, 네. 그리고 에너지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가고 또 중요한 군사 무기들도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시 석유로 넘어가면,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봤잖아요. 반도체 중요함이. 미국의 민간 신산업 분야
분야의 민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내가 띄운 위성으로 러시아 탱크 어디 있고 러시아 동태 다 정보 줄게 이렇게 돼버렸고 그런 인공위성에 제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반도체고요. 또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바로 뭐 미사일 쏴서 로켓포 쏴가지고 또 네. 탱크들 전복시키고 이 드론도 당연히 제어하는데 반도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블린이라고 해서 러시아 탱크들이 이번에 진짜 무용지물에 가깝게 된 이유가 탱크들이 옆에서 군인들이 포를 쏘면 네. 이게 전복되기 쉬우니 옆은 되게 두꺼운 강판으로 로켓포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러시아 탱크들을 자세히 보면 탱크 겉에 그 무슨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쌓여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로켓포가 근처에 오면 그 모래주머니가 먼저 터집니다. 에잉? 네. 네. 먼저 터져서 로켓포가 탱크에 충돌하기 전에 그 로켓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였어요. 모래가 먼저 모래가 아니라 그 안에 네. 그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예. 모양은 모래주머니 같이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러시아는 이제 로켓포로부터 자신들의 탱크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건데 네. 미국이 반도체가 들어간 로켓포인 제블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탱크 근처까지 옵니다. 예. 그러면 저절로 탱크를 인식해서 로켓포가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탱크의 가장 취약인 위로 떨어져요. 아, 그런- 덩크슛.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각도를 벗어나서 각이 만들어지는 건 또 제어 장치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또 반도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에너지, 그다음에 국방, 그리고 경제 여기에 예전에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순서를 바꿔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경제 동맹, 뭐 반도체 동맹을 맺고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예전에 그럼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판을 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네.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체계라는 건 그 국가의 어떤 위상에 따라서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도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저기 한전으로부터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지어달라고 발주하고 있었었거든요. 바로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이 석유 보일러를 알아.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어라. 거기에 돈을 쓰라라고 가이드를 같이 줬어요. 가이드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줬냐 하면 야, 니네 석유를 이렇게 기반으로 한 여러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 있어야 석유를 사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원조죠, 쉽게 얘기해서 원조로 현금을 줬는데 이제 국가를 가동할 돈을 준 거죠. 네. 그런데 그 현금을 그 나라들이 어디다 썼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의 한 4분의 1에서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국가는 한 10분의 1 정도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바로 미국의 정유회사들에게. 보일러 놔두면 뭐예요? 석유 갖다 써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면도기를 판 거네요. 면도날은 나중에 우리한테 사다 그렇네요. 쓰고. 아, 그렇네요. 아주 좋은 진짜 영리한 비유네요. 친구들. 바로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는 게 결국 전 세계가 미국의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됐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미국 없으면 우리가 돌질 않잖아.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유 회사가 미국의 정도밖에 없었어요. 초기니까 그랬나 보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영국 그 석유 회사들이에요. 석유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네, 이거를 이탈리아의 애니라는 정유사를 설립한 분께서 예. 마테오라는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븐 시스터즈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칠공주파 정도 되는 거죠. 비하한 거예요. 아유, 저 7명의 자녀들 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괄량이들. 말괄량이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아주 농락을 당하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비하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7 정유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스탠다드 오브 뉴욕, 스탠다드 오브 뉴저지 이 두 개는 엑손하고 모빌로 나중에 바뀌어서 또 다시 합형해서 엑손 모빌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걸프오일, 텍사코 이런 거는 이제 쉐브론으로 바뀌었었고요. 그다음에 BP 그다음에 더 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탠다드 오브 캘리포니아도 하나 있고요. 전부 미국 회사, 전부 영국 회사죠. 영국 회사 둘, 미국 회사 나머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났더니 이제 국가가 돌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인데 이 석유를 반드시 영미 국가가 아니면 수급을 못 해오니 이건 아니지 싶어서 여러 나라들이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영국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해오는 방법?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없었죠. 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지역의 석유 시추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영미권 국가를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예. 이제 위기 의식들이 있어서 한 나라 한 나라씩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요. 네. 먼저 이탈리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테오라는 분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분은 이탈리아 예전에 이제 무솔리니 시절부터 예. 국영 석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이제 바로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N이라는 민간 정유 회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별도의 석유 수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동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중동 지역으로 달려가서 그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50-50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5대5로 나눕시다라는 미국이 만든 룰이 있어요. 중동 지역과 우리 미국이 파줄게. 파줄게. 그리고 생산되는 이익에 반반 나누자. 예. 이게 있었던 건데 예. 이 애니 정유회사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요. 너희들이 75% 가져가. 아하. 내가 25%만 가져갈게. 우리가 파줄게. 네, 파고. 너희가 삼을 먹어. 우리가 네. 이를 먹고. 네. 니네가 그렇게 가져가야지. 니네 땅에 있는 건데. 네. 쟤네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 N이라는 정유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N은 아직까지 이탈리아에 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또 세계적인 산유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거든요. 예. 우리 이탈리아는 소련하고 지금처럼 바로 송유관 시설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그냥 직접 받아오겠다. 그게 더 싸다. 그래서 소련과의 송유관 놓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또 이제 마샬 플랜처럼 음모론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N이라는 정유회사 설립자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이 제거했어요? 맞습니다. 어허.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로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해석은 참 큰 차이가 있는 게 이 석유 파트인데 미국의 공식 문서는 그 사람 그 기후 환경 안 좋아서 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추락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의 공식 저건데 네. 이탈리아에선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그때 그 사고 난 비행기가 미국 정부가 접근이 가장 쉬웠던 나토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 공항에서 뜬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이탈리아에 있었던 CIA 총괄이 급거 미국으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이런 여러 정황들로 인해서 예. 이탈리아인들이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죽였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마침 또 이런 강성한 발언을 하고 있었을 찰나에 이런 불상사가 나니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그 뒤에는 석유 독립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정유사를 세우고 네. 중동 이외의
곳에서도 석유를 조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목표였을 텐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으로부터 송유관 뚫는 거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당연히 예. 포기한 게 됐고요. 예. 대신 애니는 그 당시에도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석유 개발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예. 이 이후에도 북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의 석유 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가면서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석유 수급 체계에서 뭐 절대적인 비중을 이 애니가 가져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가 자급자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뭐 또 조금 우리 광고 같은 거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석유가 세상에 선보이게 된 후에 많은 나라들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쟁과 전략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제일 먼저 석유를 발견하고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주요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석유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죠. 이탈리아는 그렇게 해서 석유를 확보했다. 석유를 확보했다는 게 석유를 사다가 자기 나라에서 정제를 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 쓰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 일부라도. 예.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 역시도 석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뭐 역사적인 얘기도 재밌어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이 됐던 결정적인 실책 바로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됐고 예. 만약에 그때 진주만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게 뭐 어떻게 돼 있으려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일본은 왜 잠자고 있던 공룡의 아니면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렸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소련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 오른쪽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때 독일과 우방이었던 일본에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련의 이 극동 지역에 해당되는 연해주 지방을 쳐서 우방인 독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뭘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될 찰나였는데 그때 일본의 군부들은 결정한 게 자신들도 그 당시에 첨단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군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석유 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기타 군비에 들어갈 자원 확보가 필요하니 남하하자. 동남아로 계속 남하해 가자. 석유를 구하러? 석유도 구하고 기타 고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장비에 들어갈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르네오 섬 점령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분명 경고를 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필리핀은 미국 영해에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지 마. 이 동남아 쪽 자꾸 건드리지 마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근데 일본 입장도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잡아 오려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예. 바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루즈벨트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리 왔네. 그러면 알았어. 석유 너희한테 수출 안 해. 하고 석유 수출 금지를 내려버렸어요. 미국에서 원래 석유를 팔았는데. 네. 예. 그리고 미국이 그 여러 지역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아니 그럼 전쟁 중에 석유를 더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진주만을 공습한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석유 시설을 해서 원활하게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을 건드린 거예요. 미국을 건드리면 루트가 확보가 돼요? 그럼요. 그 당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미국의 해군 기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이 이렇게 석유를 가져가는 걸 금수 조치했으니 못 가져가게 막았었을 텐데 바로 미국에 이렇게 급습을 해서 해군력의 상당 부분을 손실시킨 다음에 가져가려 한 거죠. 진주만에서 공격을 해올 테니까 미국은 그렇죠. 거기서 출동을 해서. 맞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진주만 공습하고 나서 한동안은 다시 석유 수급이 그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기 이전 수준에 75%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다시 일본의 군함들을 격침시키고 석유 수송선들을 격침시켜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쟁 막바지에는 석유 수급에 정말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자, 바로 이 학습을 철저히 했던 일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은 한국 전쟁 때 번 돈으로 네. 본격적인 다시 산업 발전하고 경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옛날 2차 세계 대전의 본인들의 패착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 국영 석유 회사가 돈다발과 그리고 여러 능력 있는 바이어들, 일본에서 제일 우수한 바이어들을 급파해서 어디로 보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우리가 이 근처 어디 땅에 또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석유가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개발권을 너희랑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친미 성향의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이 찾아오니까 부분적으로 너무 반가워하면서 수락을 합니다. 네. 이거는 사우디가 이거는 그때부터 언젠가 우리가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짐작들이.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그때 그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름도 일본 재팬도 뺐어요. 아라비안 석유 회사. 이게 그냥 그때 같이 만든 합작회사 이름이에요. 일본 이름도 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계약 조건도 바꿨는데 그때 미국의 5대5 반반 나누자 그거보다도 더 드리겠습니다. 55대 45. 저희는 큰 나라는 아니고 이제 저희도 복구하는 나라라서 그 정도밖에 못해요 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것도 수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한동안은 전체 일본에서 석유 수급하는데 초창기에는 한 10% 이상을 또 여기에서 또 조달받은 자체적인 경로로 수급을 한 것이죠. 아, 일본이 그냥 석유를 수입만 해온 게 아니라 직접 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59년도부터예요. 그래서 59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적으로 일본이 석유를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도 경제적으로 워낙 빠르게 부강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필요한 석유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점점 보여지게 되고 그 뒤부터 일본이 정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가장 그 우수한 중요한 대사의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빅3라고 해야 될까? 빅4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미국 대사 파견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EU 쪽에 또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4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갸우뚱한 나라인데 어디냐?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중시한다고요? 예.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요. 인도네시아가 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투자받은 국가, 가장 많이 무상원조 받은 국가를 꼽으면 지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누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니까 일본이 압도적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석유죠. 석유 사오려고? 예,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네시아 석유를 같이 개발해서 또 사우디처럼 그걸 너랑 나랑 또 수익도 나누고 해보자. 나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왔었고요. 특히 이렇게 인도네시아 석유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된 시점은 바로 오일 쇼크 이후부터입니다. 오일 쇼크 이후부터 드디어 중동 지역의 석유 수급의 불안전성을 우리가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거리상으로도 제일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주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화교 재벌들, 인도네시아의 정치 리더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일본은 지금 통계에서도 인도네시아 쪽에서 가져오는 석유가 15%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로 중동에서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바이유를 거의 대부분 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국영 한국 석유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제 비축을 해놓자. 비상시를 대비해서 원유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나름대로 또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때 뭐 얘기해드릴 오펙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갑자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석유 이렇게 값싸게 안 팔아. 우리 석유 팔려면 이제 우리 의견 들어야 돼 하면서 오펙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석유 국가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석유 가격을 탑시간에 4배 올리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럼 우리 어떡하냐. 당분간 어디서 석유 캘 때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합시다. 그리고 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오펙에 대응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IEA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IEA에서 만든 룰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비산유국들 석유 꽤나 갖다 써야 되는 국가들은 항상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석유를 91분을 비축해 놓읍시다. 이 합의를 도출합니다. 우리끼리 사다 쓰는 우리들끼리. 네, 사다 쓰는 우리들끼리 무조건 90일치는 재고 남겨놓고 그 다음은 쓰는 걸로 우리 다 룰을 정하자. 우리 중에 누가 급하면 막 서로 갖다 쓰려고 하고 가격 올라가니까. 네. 소비자 연합회 담합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괜히 뭐 사재기하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니? 네. 항상 우리가 비축을 90일치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90일이냐 하필? 예. 그게 웃긴 게 중동에서 석유 캐서 운송을 먼저 하든 정제를 먼저 해서 그래서 유럽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때 걸리는 기간이 딱 9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지하철 오는 그 시간까지가 딱 90일인 거죠. 예. 배 하나 들어와서 야 석유 정제해서 쓰자 이렇게 되는 그 다음 배 들어오는 그게 딱 90일 소요되는데 예. 그 기간만큼 우리가 비축해 놓자를 정한 거예요. 다음 배가 곧 와요? 그게 9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다시 석유를 캐서 정제하고 운송해서 갔다 오면. 네. 자, 우리나라도 요 룰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자원 개발도 열심히 했지만 요 룰을 먼저 준용을 했고 그러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일 쇼크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성명서 중에서 네. 가장 반미적인 성명서가 이 오일 쇼크 때 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석유가 진짜 이러다가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가. 민심도 흉흉하고.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게 우리는 베트남 전쟁도 같이 해줬고 우리는 우방이라고도 하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줬는데 그럼 너희도 설린 우호적으로 우리의 석유 확보에 확실한 확답을 다오. 안 줘? 그러면 그 당시가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이스라엘의 그 점령한 것을 국제사회에서 우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겠다. 우리도 할 게 별로 없었군요. 없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미국이 어떤 전쟁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동맹이니까 동조화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그 점령한 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런 발언들, 수위 높은 발언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눈치로 석유 빨리 구해다 줘. 예, 정말 절박했던 거죠. 석유를 안 팔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어디서 석유를 구해다 줘야 될지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도 물가가 치솟고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구팔불 끄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갑자기 석유라는 걸 구멍 뚫어서 생산 설비 해가지고 가져오기는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갑자기 석유 수요가 늘어나서 그럼 일이 터진 겁니까? 공급을 줄여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일본도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여지가 있다 보니 우리는 아직까지 그때 원조받았던 국가고요. 일본은 자기네들 돈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해보자 해서 그때 인도네시아에 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중동 지역과 우리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을 보니까 저렇게 돈도 있고 하니까 자체 개발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게 맞물린 거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이 오일 쇼크 이후 돈벌이가 되니 야 우리도 경제 발전해보자 해서 뭔가 건설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중동 국가가 이제 친해져야 돼. 저러다가 우리도 돈 좀 벌면 그걸로 우리도 자체 석유 개발 좀 해보자 해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이런 맥락에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나라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남미 지역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꽤 많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매장량으로 따지면 상당해요. 그럼 여기는 석유 소비국이 손잡으려고 노력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초창기에는 미국에 굉장히 큰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미국은 196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이고 뭐고 뭐 내가 관리 감독은 두지만 아유 거기에는 뭐 큰 힘 뺄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석유를 급격하게 많이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석유로 미국이 충분히 소비하고 끝낼 수가 있었었는데 네. 미국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제품 등등 해서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석유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처에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석유들을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석유를 이렇게 많이 갖다 쓸 것 같더니 베네수엘라, 캐나다, 멕시코 여기저기 석유 인프라 시설을 많이 증설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났다가 갑자기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것도 이거 나쁘지도 않네. 여긴 캐기도 쉽고 값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잉 투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안 되겠어. 일부 석유 생산 시설은 우리가 제한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제한하기로 결정했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냥 계속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생산하자. 그 나라와 같이 협의해서 네. 했는데 베네수엘라만 유독 쿼터를 줬어요. 니네는 일부 이상 수출하면 안 돼. 니네 건 일부 이상 우리가 안 받을 거야, 석유를. 그러니까 수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1번 수도꼭지로 베네수엘라 걸 결정했다. 그렇죠. 그것만 걸어 잠그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조절되니까. 다 해피, 우린 다 동의 이렇게 되잖아요.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어요? 그 당시 베네수엘라의 수장들이 다 조금 그 미국에 약간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렇죠. 그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국경도 접하고 있고 다른 것들이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다 보니 부담감이 있었고요. 예.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그걸 했더니 베네수엘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우리 석유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감정, 악감정이 있었던 베네수엘라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사우디 왕가가 미국 의존적인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들어와서 시추해서 가세요. 이탈리아 들어와서 하려면 하세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관료와 바로 사우디의 초대 석유 수상이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우리 오펙 같은 거 할래? 베네수엘라한테. 네. 그래서 그게 오펙의 시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 오펙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생산자 담합하기 위한 단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멘텀이 이거였는데 그러면 오펙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요. 석유가 꼭 필요하고 파는 나라는 석유 말고는 팔 게 없으니 네. 둘 다 절실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비싸게 사기 위한 노력, 네.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네. 사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야기가 좀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들어야 되겠어요.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